안녕하세요. 별마중입니다. 얼마 전 사랑에 관련된 순 우리말을 찾아보니 참 예쁜 말들이 많더라고요. 옛말로 사랑을 의미하는 다돔이 현대에 오면서 부르기 쉽게 다솜이라고 불려졌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솜이라고 부른답니다. 단미는 사랑스럽고 달콤한 여자, 그린비는 그리운 선비, 다원은 모두 다 원하는 사람, 또박이는 언제나 한결같이 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네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죠. 하지만 모든 사랑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또 가슴 아픈 사랑을 했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책은 지금 사랑이 힘든 사람을 위한 심리학 편지, 권희경 님이 지으신 어쨌든 사랑하기로 했다입니다. 낭만, 표현, 섹스, 긍정, 공감, 돌봄과 관여, 그리고 신뢰는 사랑의 요소들입니다. 당신의 사랑 속에 잘 어우러져 있나요? 7가지 사랑 요소의 알파벳 첫 자를 써보니 R, E, S, P, E, C, T, respect, 존중이네요. 최고의 사랑은 곧 존중하는 관계, 그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7가지 요소가 하나의 사랑에 한꺼번에 담기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사랑해 왔는지 그 기간에 따라 각각의 요소는 많아지기도 적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앞에 3가지 요소, 낭만과 표현과 섹스만으로도 충분히 열정적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점차 관계가 안정되면서 또는 현실적 어려움이 생기면서 긍정적 시각과 공감, 돌봄, 그리고 신뢰가 필요해지고 그런 행동이 증가할 때 사랑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요소들은 존중 그 자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사랑의 7가지 요소를 살펴볼까요? 사랑의 첫 번째 요소, 낭만. 사랑엔 뭐니 해도 낭만이 촉촉하게 젖어 들어가 있어야지요. 낭만적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사랑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순간을 망친다면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돼. 또 실패한다면 그 다음에 시도하면 돼. 그렇게 우리 인생 동안에 계속 시도하는 거야. 그는 그녀에게 속삭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이 미셸 공드리의 영화 무드 인디고 속 주인공 콜렌과 똑같다고 하면서 그녀와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 역시 사랑의 여주인공이 됩니다. 낭만적 사랑에 빠진 둘은 서로에게 특별한 주인공입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패도 장애물도 뛰어넘으려는 의지가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생깁니다. 사랑을 지키려는 에너지는 사랑에 관한 자기의 이상과 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주체적이고 개성 짙은 사랑을 이끌 것입니다. 낭만적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볼까요? 아니요, 재밌어요. 때론 침묵이 더 재미있기도 해요. 이 말 역시 무드 인디고의 다른 주인공, 클로에의 대사입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마음도 이와 똑같을 거예요.
연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고 100만 불짜리 미소가 나오고 행복하고 즐겁지요. 30년을 남편과 살아온 아내는 아직 남편이 자기를 웃게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미소를 띱니다. 남편도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사랑을 막 시작한 커플이든지 오래 사랑해온 부부든지 같이 있으면서 서로 웃을 수 있다면 행복한 낭만적 사랑의 모습이지요. 미국의 인류학자인 헬렌 피셔는 낭만적 사랑에서 얻는 기쁨과 쾌감은 뇌의 생화학적 변화와 관련된다고 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마약을 복용했을 때 활성화되는 보상중추라는 영역이 활발해지고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보통 뇌 속에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집중력과 의욕이 증가하고 기분 좋은 흥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인과 함께 있으면 도파민이 많이 방출되고 이것은 연인들의 의욕과 열정을 만들어내지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유독 한 사람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면서 가슴을 설레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누구든 사랑의 독점을 기대합니다. 괜찮고 멋있는 남자의 구애를 받아도 별 동요가 없다가 평범한 어떤 남자에게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지요. 그 사람과의 만남은 정말 운명적이야. 내겐 정말 그 사람뿐이야. 라는 말로 그 사람과의 인연을 필연이라고 합니다. 왜 꼭 그녀이고 그일까요? 그녀 혹은 그가 나의 사람이란 느낌은 무엇 때문에 갖게 될까요? 그것은 각자의 핵심적 욕구가 절묘한 타이밍으로 서로 잘 들어맞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이성에게 마구 끌리는 것은 자기 핵심적 욕구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핵심적 욕구를 알 수도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충족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나 충족될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되면 더욱 열정적으로 됩니다. 만약 상대도 자기 욕구에 끌려가게 된다면 두 사람은 서로를 매우 갈망하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 욕구에 아주 집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욕구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름답게 승화되려면 자기 욕구와 상대의 욕구를 함께 존중하면서 동시에 잘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잊고서 자기 갈망과 욕망만을 추구하고 만족시키려 든다면 낭만적 사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욕망에 집착만 남게 되지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낭만적 사랑이 더욱 진해지고 익어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일깨우고 더 많은 걸 향해 손을 뻗게 해. 우리 가슴엔 열정을, 마음엔 평화를 주지. 난 너에게서 그걸 얻었고 너에게 영원히 주고 싶어. 실화를 그린 영화 노트북의 남자 주인공 노아가 엘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감정 표현이 풍부한 노아의 이 고백은 특별히 낭만적 사랑의 에센스로 느껴집니다. 사랑이 자기의 영혼을 일깨워준다는 표현에서 그렇습니다. 영혼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 내면의 소망과 꿈이 아닐까 합니다. 연인이 자기 내면의 소망과 꿈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연인은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연인과 어떻게 사랑할지 궁리하고 실행하는 사랑의 주체자가 됩니다. 따라서 낭만은 사랑에 관한
자기 소망이나 꿈을 일깨우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더 낭만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심리학자 로버트 앱스타인은 사랑에 빠지는 것도 배워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손쉽게는 서로의 눈을 응시하는 것인데, 낯선 남녀가 만났을 때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하게 호감도를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더 낭만적으로 되려면 우선 자기 스스로를 낭만적인 사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따스한 눈맞춤이 일어나고 멋지고 예쁜 말들이 더 많이 흘러나옵니다. 사랑의 두 번째 요소, 표현. 당신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나 표현하나요? 표현이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싶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표현은 사랑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일어나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깊은 감정이라도 혼자서만 간직하면 빛날 수 없지요. 표현해야 소통이 시작되고 사랑도 시작됩니다. 영화 러브레터는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만 키운 짝사랑 이야기예요. 주인공 남녀는 이츠키라는 동명이인의 소년과 소녀입니다. 영화 내내 둘의 사랑은 각자의 가슴 속에만 있지요. 서로에게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사랑의 화살은 서로를 비껴가 버려요. 나는 두 이즈키 누구라도 먼저 사랑을 표현하길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요. 애틋한 짝사랑으로 끝나지요. 성인이 된 소녀 이츠키가 소년 이즈키의 러브레터를 읽고 그의 사랑을 알게 되지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현실 속에도 이츠키가 많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만 사랑을 담고 있으니 사랑이 실현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더 차갑게 대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워요. 또 어떤 사람은 고백할까 말까 수십 번, 수백 번 생각만 하다가 그냥 끝나요. 짝사랑을 하는 사람은 거절이나 이별 없이 오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러나 사랑해요라는 표현 뒤에는 항상 두 갈래의 길, 사랑으로 가는 길과 거절을 받아들이는 길이 있어요. 사랑을 고백하려면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이렇게 해서 사랑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아주 중요해져요. 사랑을 키우는 표현의 기술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상대방에게 느끼는 좋은 감정이나 긍정적 생각을 많이, 자주 표현할수록 관계가 더욱 좋아진다고 해요. 당연한 이치겠지요. 그런데 커플들은 가까워지면서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그리고 너무 편하게 다 드러내는데요. 이것은 관계의 만족도를 낮아지게 합니다. 커플이나 부부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서로 편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많아지면 사랑도 시들해집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표현은 일방성이 적고 주고받을 때 훨씬 잘 되고 재미있어요. 탁구 칠 때를 상상해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재미있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당신이 받지도 못할 스매싱을 날리거나 요상한 서브만 한다면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나지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상대에게 섭섭하거나 억울했던 감정을 그때 말하지 않고 속에 넣어두면 나중에 더 표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실 상대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아도 표정이나 태도로 다 표현되지요. 어떤 이유에서든 불만이나 화를 자꾸 쌓아두다 보면 그 감정이 더 똘똘 뭉치고 골마 표현이 아닌 폭발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조금 섭섭할 때, 조금 화났을 때, 조금 불만스러울 때 자기 마음을 표현해봐요. 그 방식은 나 전달법이 좋아요. 너를 탓하지 않고 나를 주어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화법이지요. 넷째,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는 좀 누그러진 뒤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강하게 분노를 표현하면 상대방은 내용은 못 듣고 감정만 바로 느껴서 방어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거나 허용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숨을 크게 쉬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어요. 그리고 나서 화났던 이유나 상대방이 지켜줬으면 하는 한계나 기준을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다섯째, 진심을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이 자꾸 꼬일 수도 있고 서로 쌓인 감정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글이 효과적이에요. 그것도 손으로 쓴 글이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쓴 손편지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가다듬게 해줘요. 자신이 전하고 싶은 심정을 좀 더 부드럽고 예쁜 말로 쓸 수 있지요. 휴대전화 문자나 SNS로 전하지 못했던 진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편지를 써봐요. 무엇보다도 건강한 표현을 잘 하려면 자기 마음을 잘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표현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자기 마음을 모르거나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또는 알긴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것을 차마 말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따라서 자기 표현을 진솔하고 적절하게 하려면 자각과 수용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기 마음도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의 세 번째 요소, 섹슈얼리티. 섹슈얼리티. 이 말은 인간의 성행동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태도, 사고, 감정 모두를 포함합니다. 섹스도 관계입니다. 성관계이죠. 남녀가 성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을 보면 각자 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섹스의 심리적 관계가 동반될 때 더욱 만족스럽고 쾌감이 커집니다. 만약 성행위 자체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은 육체적 사랑이라 할 수 없고 그냥 성욕을 푸는 일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성행위는 사랑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자신과 파트너의 섹슈얼리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섹슈얼리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떠오르는 대로 쉽게 생각해 봐요. 그 사람과의 성관계가 자신에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커플이 섹스를 하며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동시에 갈등도 많이 일어납니다. 수십 가지 내용으로 싸우겠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계속 요구해서 싸우기도 하고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불쾌해서 싸우고 왜 야동을 보았는지 다투기도 하고 심각하게는 임신과 관련되어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각자 성에 대한 기대, 성행위에 대한 생각과 감정, 성의식과 성적 가치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각기 다른 섹슈얼리티의 부딪힘이죠.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 우선은 각자가 자신의 성적 태도와 의식을 구체적으로 알아차리고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입장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관계를 맺어나가려면 적어도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 자신과 관계를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섹스는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랑 없는 섹스가 난무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자신이 사랑 없는 섹스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그런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성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행복한 성관계를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해요. 사랑 없는 성관계도 오케이라는 성적 태도를 가진 사람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꽤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의 연인이 그런 태도를 지닌다면? 로 바꿔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싫다고 해요. 이들은 주로 자신의 성욕은 사랑 없는 대상에게 그냥 풀어도 되지만 파트너는 자기 성욕을 잘 참고 조절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들의 섹슈얼리티는 모순적이고 미숙한 상태라서 더 많이 발달시켜야 해요. 성교육 프로그램은 건강하고 성숙한 성의식을 교육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성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선 성욕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봐요. 다른 본능적 욕구와는 달리 성욕은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서 충족되는 욕구예요. 자유행위도 있지만 성관계를 할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끼죠. 이것은 각자에게 일어난 성욕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생기는 감각, 감정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성욕이 너무 낮다면 그만큼 행복하지 않거나 심지어 싫은 감정이겠죠. 이처럼 성관계는 서로의 성욕을 함께 느끼고 서로 충족시킬 때 충만해집니다. 한쪽만 좋으면 성관계의 의미는 퇴색됩니다. 서로 통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한쪽에서는 원하지만 한쪽에서는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의 성적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즐길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면 서로 맞추거나 조절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성욕을 단순히 생물학적 욕구로만 보게 되면 성충동은 해소해야만 한다라는 단순한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성욕은 참고 조절할 수 있는 욕구이며 두 사람이 함께 즐겁게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면 건강한 성관계를 맺어갈 확률이 높겠지요. 성욕은 서로 더 원하게, 더 사랑하도록 돕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성욕이 사랑의 감정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감정 때문에 올라오기도 해요. 가령 불안하고 힘들 때 더 성욕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때 성관계를 하고 나면 뭔가 풀리는 것 같다고 해요. 또는 너무 외롭고 위안이 필요할 때 성욕이 더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성관계할 상대가 없으니까 무리한 방법을 선택할 때도 있고요. 더 안 좋게는 상대를 통제하고 싶을 때도 상대에게 분노하면서도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욕은 상당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그런 감정들과 만나면 더욱 충동적이 될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있는지
혹은 파트너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섹슈얼리티를 점검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성행위에 어떤 심리적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자신의 성의식을 좀 더 자각하고 발달시킵니다. 성과 관련된 감정과 생각과 태도는 처음에는 미숙해도 계속 그것을 옳게 생각하면 발달하고 성숙하게 돼요. 건강하고 행복한 성관계를 위해서는 성숙한 성의식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 섹스에 대한 감정과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해야 하며 성관계의 의무와 결과를 서로 대화하며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대화를 피한다면 두 사람의 육체적 사랑이 진정 사랑에 속하는지 점검해 봐야겠지요. 섹스는 성욕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야 육체적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당신의 성관계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사랑의 네 번째 요소, 긍정적 시각. 긍정적 시각은 행복의 필수 영양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긍정적 시각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은 정말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이 일시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증폭시켜주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애정 관계에서는 자기 기대와 착각이 많이 혼입되기 때문에 평소에 긍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도 파트너나 배우자에게는 긍정적 태도가 막 흐려지기도 해요. 따라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머리 연구팀은 대학생 커플 100쌍에게 1년 동안 주기적으로 3번에 걸쳐 동일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파트너가 얼마나 내 이상형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관계에서 얻는 만족도를 조사했지요. 그 결과는 상대방의 좋은 면을 부각해서 보는 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헤어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대를 더 좋게 보고 존중해주는 정도가 높을수록 서로의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것은 지당한 현상입니다. 긍정적 시각이 있으면 상대방의 나쁘고 부족한 것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보이지 않는 진가를 더 잘 알아볼 수 있지요. 긍정적 시각이 부족하면 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나지요. 좋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부족하고 나쁜 것을 계속 보면서 푸념합니다. 행복은 저쪽 밖에서 오는 것으로 믿고 행복하기를 잠시 미뤄둡니다. 그러나 행복하려는 의지를 잘 살리면 나쁜 일 속에서도 서로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긍정심리학자인 소니아 류보머스키는 행복의 공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쩔 수 없는 타고난 기질과 환경적 여건을 고정해 놓고 보면 행복하려는 의지와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행복의 공식을 증명해주는 부부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와 그녀의 남편과 총 4시간의 단기 심리상담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날 만났던 부부는 10대 자녀 2명을 두었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녀의 질환이 더욱 안타까웠어요. 아내의 움직임 자체와 떨림 등의 증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으나 아내는 절망에 빠진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보면 더욱 비관적 생각과 분노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남편은 바로 말을 이어서 아내가 파킨슨 병으로 죽기 전에
절망에 빠져 죽을 것 같다고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은 여보, 치료를 잘 받고 있으면 좋은 약이 나올 거야 라며 아내에게 희망을 갖자고 했지요. 그럼에도 아내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한다면서 그 말을 거부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아주 가라앉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아내는 남편과 애들 걱정, 남편은 아내 걱정으로 더욱 고통스럽고 불안한 것이었지요. 상담 2시간 동안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 부부의 힘을 보았지요. 서로 위하는 마음, 그리고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나 불안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고 어떻게 사랑할지 궁리하자고 했어요. 교과서 같은 말이긴 했지만요. 하지만 그들은 진짜 저력이 있었어요. 2주 후 다시 그 부부를 만났을 때 부인의 얼굴이 조금 편해 보였습니다. 일주일간 어떤 좋은 것이 있었는지 써보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제 우리 집은 행복한 느림보들의 집이라고 썼어요. 무엇인지 묻자 부인은 남편이 지난주에 냉장고에 써붙여 놓은 말이라면서 웃었죠. 이 사람이 저에게 약간의 압력을 주는 거잖아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좀 움직여보자. 그래서 그래, 더 움직여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것을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 말했지요. 하하, 제가 압력 좀 주었죠. 우리 천천히 행복하게만 살자. 그거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천히 살아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에게도 공부 조금만 해도 되니까 천천히 하고 놀 때도 천천히 놀라고 하니까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대단한 치료자이자 수행자 같았어요. 부인 말로는 평소에 이기적이고 잘 삐지기도 했었는데 자기가 아프니까 남편이 점점 멋있어진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당연히 더 기운을 차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신의 몸은 점점 굳을지언정 마음까지 빨리 굳어지지 말자고 다짐도 하고요. 아내는 기분이 나아지면 한결 동작이나 움직임도 괜찮아지는 것 같다면서 요리도 운동도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손이 떨려도 사랑해 라고 애들에게 편지를 쓸 거라고 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배우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지요. 특히 아내에겐 점점 더 멋있어지는 남편을 만났으니 좋겠다고 부럽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고통과 어려움을 잘 넘게 하는 힘을 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 정신과의 패트릭 교수는 최근 통증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 낙천성과 유연성과 같은 긍정적 성향이 만성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통증이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떠올리고 거기에 집중하면 통증 감소에 도움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사랑이야말로 통증을 잠깐이라도 잊게 해주는 특효약일 수도 있지요. 사랑의 5번째 요소, 공감. 공감, 이 시대에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겠지요. 공감을 하려면 상대방의 심정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해요. 상대 입장에서 헤아리며 같이 느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어적으로 알아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공감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정열적인 사랑의 감정과는 아주 다르지요. 자신의 감정이나 열정은 뒤로 하고 상대의 경험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헤아리는 것이니까요. 공감을 동감과 구분 지어 볼게요.
공감은 문자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한다 라는 뜻이고, 동감은 상대방이 경험하는 감정이나 기분을 똑같이 느끼는 상태로 뭐뭐와 같이 느낀다 라는 뜻입니다. 즉, 공감은 상대방을 충분히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비슷한 감정을 같이 느껴주되 자기를 잃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지방 발령을 받아서 좌절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남편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공감이지만, 남편과 똑같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 상태가 되면 동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부인은 남편과 똑같이 좌절하고 앞이 깜깜했지만 자기가 그것을 더 표현하면 남편이 더 힘들어질까봐 공감적 표현을 했습니다. 즉, 여보, 정말 속상하겠다. 힘들었지? 자기 감정에 머물기보다 남편 심정에 좀 더 머물러 준 것이죠. 그러면 남편은 마음이 조금 놓이며 슬슬 자기 심정을 더 얘기하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심정과 함께 퇴사해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털어놓으면서 조금은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거고요. 이와 같이 공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내적 경험을 인정받는다고 느끼면서 자존감도 올라가면서 자기 개성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공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겐 더 큰 이득이 있습니다. 집중력과 이해력을 높이고 창의성도 길러줍니다. 사회성과 이타성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공감의 이득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답니다. 영장류의 뇌 속에는 모방과 관찰학습의 신경적 기초를 제공하는 거울 뉴런이 있어요. 거울 뉴런은 사람 사이의 정서 전염을 일으키죠. 가령 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비슷한 표정을 짓게 되며 하품을 따라하기도 하지요. 혹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같이 긴장감을 느끼고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보면 더욱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거울 뉴런은 공감 능력의 생물학적 근거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공감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 능력은 상대방과의 감정적 교류를 통하여 학습되고 향상됩니다.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을 타인이 알아주고 반응해 줄 때,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집중하고 그것에 반응하면서 길러집니다. 아기 때부터 부모나 돌봐주는 사람과의 감정소통에서 공감을 배우게 되는 것이 일상적이지만, 이후에 좋은 친구나 스승과의 감정소통을 통해서도 공감을 배웁니다. 특히 사랑은 공감을 연습하고 함양하기 좋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에서는 공감적 반응을 증진하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지요. 특히 정서 중심적 부부 치료에서는 파트너의 말에 담긴 정서를 잘 인지하고 적절한 반응을 연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커플의 의사소통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의 하나가 말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감정이 무시되거나 반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더 잘하고 싶다면 파트너가 겪었던 사건이나 일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알아주려고 해야겠지요. 하지만 사랑하면 할수록 공감이 힘들어진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랑하는 사이에는 자기의 욕구와 기대가 많이 투영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말하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기가 어렵지요. 때론 파트너를 빨리 좋아지게 하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더 공감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영화로도 나와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죠. 한 대목을 인용해 봅니다.
김지영과 그의 남편 정대현은 출산을 앞두고 아기 양육을 고심하다가 결국 김지영이 퇴사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녀는 우울해졌고 남편 대현은 옆에서 그녀를 위로했어요. 애 좀 크면 잠깐씩 도우미도 부르고 어린이집도 보내자. 너는 그동안 공부도 하고 다른 일도 알아보고 그래.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많이 도울게. 대현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지영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놈이 돕는다는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살림도 돕겠다. 애 키우는 것도 돕겠다. 이 집 오빠 집 아니야? 왜 남의 일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맞벌이 부부에게 자주 일어나는 다툼이에요. 돕는다는 말이나 앞으로 새로운 일을 다시 찾아보자는 말은 직장을 포기하는 아내의 심정과는 거리가 멀지요. 아내는 육아를 위하여 자기 삶의 의미를 하나 떼어내는 일을 겪는데 남편은 그것 자체를 헤아리기보다 아내가 빨리 편안하게 퇴사와 육아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부터 말로 먼저 나갔지요. 그렇다고 남편이 지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아내는 자기 심정을 남편이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남편은 좀 더 희망적인 말로 위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도 때론 공감이 어려워요. 하물며 내가 직접 비난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공감이 어려워지겠죠. 자신이 공격이나 비난을 받는다고 느끼면 순간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입장을 빨리 설명하게 되지요. 즉 상대방에게 집중이 안 되고 자기 마음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싸움이 돼버려요. 상대방은 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을 텐데요. 양쪽 모두 좌절이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공감을 하지요? 그럴 때 공감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안할게요. 그것은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이 어떤 것이냐고요? 상대방이 지금 나를 비난하고 푸념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하거나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중요한 욕구를 강하게 전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불만과 화를 가졌는지 일단 있는 그대로 듣고 나면 자신이 사과를 할지 해명을 할지 좀 더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공감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일과도 관련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 감정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상대에게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사랑의 6번째 요소, 돌봄과 책임.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네가 쓴 시간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것은 책임을 알아간다는 것이야.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중에서 책임이란 서로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요. 장미꽃에 쓴 시간은 그 꽃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는 의지와 소망이지요. 그래서 장미꽃이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이면서 돌보고 관계를 위해 책임을 다하면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돌봄을 하고 있나요? 돌봄과 책임은 일종의 행동입니다. 마음속에서만 돌봄과 책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있을 때 돌봄은 따스하게 빛납니다. 책임 있는 행동이 있을 때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리 쉽지가 않지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본다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행동으로 옮기기 쉽겠지요. 인간은 돌봄의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도덕의 기원의 저자 마이클 토마슬로는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특징은 성이나 싸움, 지위 추구보다는 돌봄이라 합니다. 그에 따르면 돌봄의 가장 첫 단계는 자기 새끼를 돌보는 행위, 곧 수유와 보호인데 이를 위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빙하기와 건조기가 지구에 닥쳐서 음식이 부족해지자 공동지향성 개념이 생기면서 돌봄 행동은 서로 돕는 행위, 곧 협업으로 진화하게 되었죠. 그래서 파트너와의 협업은 적응과 생존에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관여와 돌봄의 행위는 사랑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키워주는 사랑의 행동이지요. 지금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에서도 서로 돌보고 서로 돕는다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자식을 낳아 같이 키우는 부부 관계에서는 우리와 협업의 개념이 더욱 절실하지요. 사람들은 더불어 행복하고 싶은 소망이 있기에 사랑하면서 서로 돌보고 배려하고 책임지는 관계를 동경하고 꿈꿉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살아남기 위하여 서로 돌보기보다는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자기만을 더 키우려고 합니다. 자신이 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이 강해집니다. 점점 돌봄의 행위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비혼이 많아지거나 자녀 없는 결혼 생활을 원하는 것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할 때 어느 쪽의 관여와 돌봄과 책임의 결핍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을 돌보게 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가끔 두렵기도 하네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돌보려는 의지가 줄어들어서 너무 삭막해지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돌봄과 배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책임으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껴봅시다. 상대를 생각하면서 작은 것부터 조금씩 매일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품성도 한결 너그러워지고 따스해집니다. 사랑의 7번째 요소, 신뢰. 마눌님의 말씀이 최고지요 라고 말하는 남편을 종종 보게 되지요. 그는 부인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만사형통하다고 합니다. 뭔가를 터득했다는 투로 후배나 친구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저 남자의 부인은 무시무시한 권력을 갖고 있나? 또는 저 남자는 너무 아내에게 쥐어 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부관계는 진짜로 화평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남편이 부인에게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부인의 잔소리가 듣기 싫기만 했는데 사실 그 잔소리들은 모두 남편을 위하고 집안을 위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드디어 그것을 남편이 알고 믿게 된 것이지요. 잔소리에 담긴 아내의 선의와 진심을 남편이 알게 되면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라는 말도 빨리 나오고요. 그런데요, 그런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오기까지는 분명히 부인의 역할도 컸을 것이라 생각해요. 부인도 가정을 위해 열심히 해왔을 것이고 잔소리와 바가지에는 애정도 많이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잔소리에 악다구니와 분노만 담겨 있었다면 그렇게 되기는 정말 힘들었겠지요. 그리고 부인도 남편을 따라주고 존중했던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요. 사실 자존감이 낮은 남편은 그렇게 부인 말이 모두 옳소이다 같은 부인을 한껏 올려주는 말을 하기 어려워요. 왠지 더 낮아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부부 사이에 그냥 따라주는 것이 믿음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지도자를 따를 때 믿음이 없으면 따를 수 없잖아요. 부부도 똑같지요. 그냥 서로 믿어보면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사실 완벽한 믿음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속력이 강한 부부를 보면 배우자의 모든 면을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믿고 맡기고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신뢰는 혼자서 키울 수 없는 것이지요. 서로 믿음을 주고 받을 때 튼튼히 형성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 어른아이처럼 너무 철없게 행동해서 못마땅하고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남편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믿음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좀 모자란 느낌이 있어도 믿고 따르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오히려 책임을 가지고 잘 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상호 믿음은 먼저 믿어주면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종종 신뢰의 문제로 계속 싸우는 부부나 연인을 보면 서로 지켜야 할 예의나 도리를 지키지 않아 싸움이 시작되지요. 각자 역할을 잘 안 했을 때, 금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상의 없이 돈을 썼을 때, 그리고 배우자가 내 편을 안 들고 다른 누군가의 편을 들 때 일어납니다. 또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외도가 일어났을 때 위기가 오죠. 이외에도 신뢰의 문제는 상당히 다양한 내용으로 도전을 받는데 한번 금이 가면 메우기 어려우니까 더 갈라지기 전에 빨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신뢰 문제를 얘기할 때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가 왜 나를 못 믿는지, 왜 의심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거짓말이나 위선을 범했다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설명해야 하지요. 오해를 받는다면 친절한 설명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고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 관계의 신뢰가 쌓일지 아니면 금이 갈지 판가름이 납니다. 신뢰는 오로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의 기초에서만 쌓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속마음을 느끼면서도 쌓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도 맞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도 맞습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믿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진심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드러난 것 아래 진심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특히 현명하게 상대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사랑에 관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제 사랑을 시작해보자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그 사람과 다시 새로운 사랑을 해보고 싶은 건가요? 너무 힘들고 무거운 사랑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은지요? 어쨌든 사랑하기로 했다면 사랑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으시겠는지요? 우리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할까요? 가족을 비롯해서 친한 친구, 연인, 또 내 옆에서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에 관련된 우리 옛말들 있잖아요. 다솜이라 불려졌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손이라고 부르는 다손이, 단미, 다원, 또박이.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처럼 지금 사랑이 힘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쨌든 다시 사랑하기로 했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마음속에만 있었던 그 표현 사랑해,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별마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고 따뜻하고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